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48번째 시간이고요. 러일 전쟁부터 일제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권이 뺏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러일 전쟁과 늑약, 그리고 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빼앗겼는지, 이렇게 국권 침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보시면은요, 늑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늑약.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억지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인 거죠. 과연 그럼 어떻게 억지로 맺은 조약이고 이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넘어가면요, 러일 전쟁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일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삼국 간섭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을미사변을 통해서 을미개혁이 일어나고 아간파천으로 이어지는 쭉쭉쭉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드디어 일본이 1904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동안 영국과 미국에게 차례차례 이제 접근을 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을 해 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을 했죠. 대한제국은. 그러면서 일본이 러시아군을 기습을 하는데 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고 하나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일본이 여러 가지 맺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부터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재정과 외교 고문을 추천한다는 협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한일의정서와 이 재정 외교 고문 추천한다는 이 협약을 통해서 일단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사용한다는, 즉 영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본이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맺게 되는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고요. 그리고 이 재정과 외교 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돈줄 경제와 그리고 외교를 장악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점 전쟁을 통해서 그 일본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한일 의정서. 제목을 먼저 적어놔 줄게요. 한일 의정서 보시면은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일 양국 사이에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볼 게 4조입니다. 제3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어쩌면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한일 의정서로 문제가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독도인데요. 독도의 문제도 이 영토를 정황에 따라 차지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도를 마음대로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외교 그리고 재정 고문을 추천한다는 협약인데요. 이거 보시면 추천은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임명하고요. 여기도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었던 게 재정 고문은 메가다.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고문 같은 경우에는 메가다가 했던 것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보게 될 단원인데요. 우리나라의 화폐, 그 전에 썼던 엽전, 상평통보, 당백전 이런 것들을 다 일본 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략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외교고문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외국을 돌면서 한국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항일 의거 활동을 통해서 암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한일 의정서와 제정 외교 고문을 추천한 협약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럼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바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영국,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권익을 인정하는 협약이 이 세 가지의 협약인데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인정을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조약인데요. 이게 가스라테프트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미영러 3국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조약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 맺은 조약이 바로 이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져간 게 외교권과 통감부 설치가 되겠죠. 외교권 같은 경우는 스티븐슨이 고문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조약을 함부로 맺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감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정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암살을 당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조에 나오면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그래서 외교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3조 같은 경우에는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을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통감이 이제 조선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전 분야에 거쳐서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데 과연 이게 정당했을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당한 것이었을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내놓는다고 통감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감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봤을 때 선생님은 조금 회의적이라 봐요. 그래서 봤더니 을사늑약은 서명자인 한국의 외부 대신 정권 위임장 그리고 황제 비준서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인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라는 말 대신 늑약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종의 비준서, 황제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치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공식 명칭마저 써놓지 못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건 정당히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고종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고종도 여러 가지 움직입니다. 고종이 그래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해요.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고 영국 등의 방해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약을 맺는 게 바로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통감의 내정간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차관을 둔다. 아예 행정부 정치 안에 장관 아래에 있는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식대로, 일본의 의도대로 정치를 장악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또한 해산을 시키게 되고요. 사법권 가져가고요. 그러면서 여론도 이렇게 조성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은 강제로 병합조약에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만용과 데라우치가 강제로 체결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한일 병합 조약인데요. 보시면은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한국 국권을 넘긴다는데 동의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것도 불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 보시면은 한국 황제 비준서에는 대한국세가 아닌 행정결세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라는 게 찍혀 있고 친필 서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약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권이 뺏기는 과정을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요. 순서를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문 제정과 외교 고문을 추천한다는 협약을 맺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병합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하신다면 요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면 영토에 대한 이야기는 한일 의정서에서 있었고 고문 그래서 재정과 외교에 대한 고문 추천이 있었고 을사늑약은 이제 외교권과 통감부를 설치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각 부서에 있는 차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병합조약에서는 국권을 빼앗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을사늑약과 한일 병합조약은 무엇이다? 불법이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의병을 꾸려나갔고 또는 애국개명 운동을 해나갔는지 우리나라 백성들의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